네, 오늘 할 컨텐츠 메비우스 설명입니다. 얘도 이제 영웅 중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죠. 네, 저는 카스토리스를 얘로 밀고 있거든요. 카스토리스가 쓰고 있는 왕관을 보시면 메비우스가 쓰고 있는 왕관이랑 너무 비슷해서 밀고 있는데 뭐 아직 내가 스토리 다 안 봤으니까 엠포리어스는커녕 아직 아릴로도 탈출을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토리 다 보고 난 뒤에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딱 외형만 봤을 때는 메비우스로 보인다. 뭐 아무튼 간에 오늘은 그래서 이 메비우스 설명회를 할 건데 얘는 이제 낙원 출신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낙원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설정, 과거사 이런 디테일한 게 다 찢어져 있어. 회상의 그릇, 뭐 과거의 낙원 이런 데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득바득 찾지 않는 이상 이 서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메비우스는 더 힘들어요. 얘는 이제 과학이 섞였기 때문에 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이 메비우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연대기 형태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붕괴 서드를 대충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붕괴 서드에 이런 붕괴 현상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었죠. 일종의 좀비 사태 같은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못생긴 애들이 보이는 거 뭐 건물이고 자연이고 사람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쭉쭉 다 부수고 다니는 게 이런 붕괴란 말이야. 자, 근데 이 녀석들이 자꾸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깽판을 치고 다니니까 이거를 막아주는 애들, 세스코 같이 이제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애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괴 서드의 세스코, 붕괴 서드의 대표적인 붕괴 방역업체가 세 곳이 있어요. 세 곳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각각 1000명, 네겐트로피 그리고 요르문간드라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은 세 번째인 요르문간드 애들입니다. 이 요르문간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삼순이에요. 1000명 네겐트로피보단 덜 팔려. 약간 삼양라면 같은 애들이야. 잘 팔리긴 하는데 삼양보다 더 잘 팔리는 뭐 농심, 오뚜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면 돼. 1000명 네겐트로피 애들이 이제 붕괴계 농심, 오뚜기 이런 애들이야. 애들이 이제 시장을 꽉 잡고 안 놔주니까 이 요르문간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말이죠. 삼양라면이 대한민국을 호령했다. 과거의 영광이 엄청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신라면 진라면 다 제끼고 1등이었던 때가 있었어. 요르문간드도 똑같아. 지금은 비록 많이 쇠퇴했지만 5만 년 전에 이 구문명 때까지만 해도 얘들이 원탑이었습니다. 얘네 시장 점유율이 100%에 육박했던 때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메비우스에 대해 알려면 이 구문령, 요르문간드의 전성기 시절로 들어가야 해요. 자, 5만 년 전, 그러니까 이제 구문령에서는 요르문간드가 이제 이름이랑 로고가 달랐거든요. 이 요르문간드는 사실 개명한 거고 원래 이름은 이제 불을 쫓는 나방이라는 이렇게 생긴 로고 쓰는 곳이었습니다. 이 불을 쫓는 나방 시절의 요르문간드는 그냥 차원이 달라. 보법이 달라.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단체였어. 이때는 이제 붕괴 세스코가 국유화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민영화 돼가지고 1000명이랑 네겐트로피 나와서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국유화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범국가적 단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비우스는 이 불을 주는 나방 초창기 시절부터 설립 초기부터 있었던 멤버였어요. 창립 멤버까지는 아닌데 초창기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메비가 어떻게 이 불을 주는 나방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갔냐? 얘는 이제 구문령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천재였거든요. 노벨상급 천재였어. 노벨 생리의학상 5연패를 했던 놈이야. 그리고 특히나 유전, 생명과학 쪽에서 두각을 굉장히 나타내는 그런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붕괴 현상이라는 이 좀비 사태를 연구하는 부르짖는 나방 입장에서 이 생명과학 1호학 메비우스 너무나도 좋은 인재였던 거지. 특히나 노벨 생리의학상 5연패 했던 놈이야. 무조건 데려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짖는 나방이 메비야 여기 와서 그 붕괴에서 연구 좀 해라 하고 이렇게 스카우트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메비우스 얘는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아이야. 이게 이제 약간 어린 시절 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로 자랐어. 어떤 문제였냐? 가족 문제였습니다. 일단 메비우스 엄마가 메비우스 어릴 때 죽었어요. 예, 어머니 없어요. 이제 이분이 메비우스 나타가 의료사고로 죽어서 아빠가 단신으로 애지중지 이 메비우스를 키우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앞불사 그 아빠마저 메비우스가 9살 때 붕괴병이란 거에 걸려버립니다. 붕괴병이라는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붕괴 당한 거예요. 좀비 바이러스 걸린 겁니다. 예, 지금 볼에 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제 아빠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붕괴병이 발생을 해.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보통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예민해지거나 알아눕거나. 사진은 이제 알아눕는 거긴 한데 메비우스 아빠는 전자였어. 예민해집니다. 특히나 이제 붕괴병은 바로 좀비로 변하는 그런 여타 다른 좀비 바이러스와 다르게 감염이 진짜 천천히 서서히 진행돼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런 병이다 보니까 하루가 지날수록 불안함과 예민함은 점점 커지는 거야. 문제는 이제 메비우스 아빠가 이 예민함과 불안함을 딸한테 푼 거죠. 가정폭력을 해요. 맨날 때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는 이걸 못 버티고 9살 때 그것도 자기 생일날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가출해서 독립을 해요. 결국 이후로 이제 메비우스는 가출한 이 9살 때부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온리 지 혼자 악바리로 살아서 노벨상급 과학자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돼? 어릴 때부터 혼자 온전히 자기 힘으로만 노벨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정 잘 안 주고 폐쇄적이고 독하고 자기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으로 자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메비우스한테 부르주는 나방이 고작 찌끄레기 분교수 몇 마리 연구하라고 영입을 시도한다? 응, 안 가. 시전하고 수신거부 때려버리는 거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뭐라고 나한테 오라가라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비우스가 처음엔 이걸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부르주는 나방 있죠? 애들도 참 대단해. 삼고출혈을 해요. 진짜 제갈량 영입하려는 유비처럼 삼고출혈을 해. 박사님 제발 우리 사람이 없어요. 다른 애들 다 범부인데 박사님 막 5년 연속으로 노벨 수상 수상하신 분이잖아요. 넓은 아량으로다가 우리 함께 지구를 구한다는 취지로다가 같이 가시죠. 이렇게 계속 와서 띄워주고 설득합니다.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비우스와 부르주는 나방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에 구 문명에서는 첫 번째 대붕괴죠. 1차 붕괴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2일차 붕괴 아니에요. 2일차 붕괴는 이제 현 문명 1차 붕괴인데 구 문명 1차 붕괴는 자료가 없어서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1차 붕괴, 이 대붕괴가 뭐냐? 대붕괴는 이제 율자라는 애가 일으킨 붕괴입니다. 이 율자는 이제 슈퍼좀비죠. 붕괴회사 임원입니다. 임원이어가지고 붕괴 CEO가 권한 팍팍 주는 그런 애들이야. 붕괴 에너지를 좀 많이 다룰 수 있게 만들어서 겁나 세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찌끄레기 그런 조무래기 찐따 붕괴수랑은 격이 달라. 걔들은 이제 인턴 뭐 사원 이 정도인데 얘들은 뭐 상무, 전무 이 정도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이 대붕괴는 붕괴 CEO가 인턴이랑 사원으로는 안 되니까 임원진인 이율자를 보내서 작정하고 인류 쓸어버리려는 그런 붕괴 현상입니다. 참고로 이제 1차 붕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붕괴는 나중에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와요. 붕괴도 이제 대기업인지라 임원진이 좀 많아서 한 14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개까지 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2차, 3차, 4차가 있다는 소리는 뭐겠어? 1차 때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불을 주는 나방이 이 제1율자를 잘 막아냅니다. 이건 이제 1율자 잡은 뒤에 나온 전리품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1율자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온 율자다 보니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이제 어리버리하다가 그대로 토벌당한 거야. 인류 입장에서 운이 되게 좋았던 거지. 중대장 새로 온다 해서 개 쫄고 있었는데 어라? 이거 자세히 보니까 막 임관한 소위네? 나이스. 이랬던 거야.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이후였습니다. 이제 인류가 율자 딱 잡은 뒤에 불을 쫓는 나방 과학자 모임에서 작은 분란이 일어나요. 이 과학자들이 이제 죽은 율자 소유권을 두고 막 싸움을 벌입니다. 내가 율자를 연구해야 되네. 아니 내가 율자를 실험해야 되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불을 쫓는 나방은 이 분란을 오히려 전화위복 삼습니다. 야 차라리 우리 저 율자를 믿기로다가 메비우스, 메박사님 다시 한번 영입하고 잘 되면 이제 메박사도 영입하고 저 연구원들 분쟁도 정리되고 일석이조잖아. 우리가 이제 노벨상 5연패한 과학자한테 율자 준다고 하면 저 범부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비우스의 불을 쫓는 나방 이적설이 또 터져요. 그리고 마침 메비우스 또한 이 율자에 관심이 되게 많은 상태였습니다. 쟤들이 율자 잡을 줄 알았으면 그냥 들어갈 걸. 이거 어떡하지? 숙이기엔 쫀심 상하는데 이러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을 쫓는 나방이 율자 단독 실험권을 조수 인사권까지 딱 들고 와서 최고 대우 딱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메비우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땡큐 바로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길고 길었던 메비우스의 이적 사가가 이렇게 끝나요. 메비우스가 1차 붕괴 이후에 불을 쫓는 나방에 들어온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불을 쫓는 나방에 들어와서 탄탄대로만을 걸을 것 같았던 이 메비우스는 얼마 안 가서 자기 인생 최대죠. 자기 인생 최대 천적인 엘리시아를 딱 만나게 됩니다. 엘리시아는 이제 엘리시아 편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굉장히 외향형, 남들한테 관심 많고 말도 많고 흥도 많은, 속된 말로 말하면 옆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그런 애였단 말이에요. 메비우스랑 성향이 완전 반대야. 메비우스는 내향형이에요. 얘는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조용히 구석에 짱박혀서 연구만 하는 그런 애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이제 엘리시아한테 이 메비우스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거. 내향형 발견한 외향형? 이거 못 맞거든요. 결국 그 뒤로 둘은 진짜 완전 천적 관계가 돼버리죠. 메비우스에는 혼자 방에서 터치 없이 내 하고 싶은 것만 연구하고 싶은데 옆에 웬 시끄러운 분홍머리 여자애가 와가지고 자꾸 쫑알쫑알대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지금 이제 여기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건데 이 정도로 피로가 쌓입니다. 심지어 이제 메비우스는 소위 미친년 이 메디사이언티스트 기질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붕괴수 DNA 채취해서 사람이랑 섞어도 보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가지고 해부나 인체 실험도 좀 취미로 하는 그런 윤리 의식이 많이 결여된 과학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얘가 이런 미친년인 걸 아니까 처음부터 터치를 안 해요. 터치하면 자기도 실험당할까봐 안 합니다.
그리고 몰랐던 사람도 얘랑 좀 지내다 보면은 다 알아서 알게 되니까 자동으로 가지치기가 됐었어. 근데 엘리시아는 아니야. 엘리시아는 메비우스 악명이 어떻고 이 메비우스 윤리의식이 어떻고 간에 신경을 안 써. 그냥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비우스 자체를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거 메이드복 주면서 입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냥 순수 악질, 직장 내 괴롭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비우스가 정신이 나가. 맨날 자기 악령이랑 분위기로만 떨쳐내는데 얘는 안 쫓아내죠. 뭐 날카로운 말로 쫓아내려고 해도 말빨이 딸려가지고 이기지도 못해. 힘으로는 당연히 밀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참다가 애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으니까 휴가를 내죠. 연차를 내고 힐링 차원에서 학술 세미나 이런 데를 가요. 얘는 놀랍게도 휴가를 세미나로 갑니다. 약간 워커홀릭이라 세미나로 가. 근데 이제 이 세미나가 신의 한 수였어. 이 세미나가 진짜 구문명 역사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전환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놀랍게도 메비우스는 휴가차 간 그 세미나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구문명 그 과학자 투톱이죠. 얘네 둘이 이제 구문명의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거든요. 구문명 과학자 투톱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 그리고 이제 메비우스는 여기서 메이랑 대화를 좀 합니다. 근데 메비우스 살면서 자기랑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지적 수준, 단어 선택 수준, 붕괴에 대한 견해 이런 게 자기랑 너무나도 잘 맞아. 그러다 보니 메비우스는 이 메이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에 들었냐? 이 당시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인데 메비우스는 얘를 내 대학원생으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근데 이제 메이는 방금 말했듯이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노동법 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침만 발라놓고 휴가 복귀합니다. 무튼간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메비우스의 얼굴색은 좀 밝아져. 휴가차 간 세미나에서 이 원석을 발견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얘 웬 떡이냐 이러고 있었는데 앞불싸 여기서 억가가 바로 하나 터져버리죠. 메비우스가 이제 제일 아끼는 애제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연구원이 하나 있어요. 전용 대학원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블랑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애가 있습니다. 그리세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가난하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블랑카가 원래는 육아랑 일이랑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세오 등이 없고 연구실로 출근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지. 이 연구실에 민폐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블랑카가 어쩔 수 없이 육아에만 집중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사람 없는 메비우스 실험실에 그나마 있던 인재가 나가기에 생긴 거예요. 심지어 메비우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찐따여가지고 땜빵 뛸 사람도 못 찾아요. 얘가 지금 아무리 미래의 대학원생을 점 찍어두고 왔다지만 지금 당장 쓸 대학원생이 없어. 직전감이 없는 상황이 나와버린 거죠. 자, 근데 이제 블랑카 이분은 다행히도 책임감이 강했어. 이미 예전부터 자기 육아 때문에 나가게 될 줄 알고 미리 사람 찾아서 인수인계까지 다 시켜놓은 거야. 메비우스가 아싸라 사람 못 찾을 거 알고 미리 인재 찾아가지고 공부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그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바로 메비우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클라인 되겠습니다. 자, 클라인 얘는 이제 메비우스 실험실에 들어온 이후부터 굉장히 독특했어요. 말했다시피 메비우스에는 윤리의식이 결여된 놈이라 악명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이게 이제 특히나 과학계에선 더 심했어. 메비우스가 이제 사적으로 붕괴수 구해서 사람이랑 섞어도 보고 그걸로 인체 실험도 좀 취미로 하는 그런 애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이 메비우스가 사회성도 안 좋은데 임상 실험할 사람은 어디서 구해?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광고도 안 해. 임상 실험자 구하는 글도 안 올려.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들 사이에서 사실 그 인체 실험의 대부분은 옆에 있었던 조수에게 한다 라는 괴담이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율자를 연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저기 들어갈 엄두가 안 나. 일단 들어가면은 밤 불구돼서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율자랑 오면 반반 치킨에서 나올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가. 미쳤다고. 근데 이 클라인은 아니었죠. 얘는 깡이 대단한 애예요. 알바냐 시전하고 들어갑니다. 시급 많이 주는 걸 약간 생명수당인 셈 치고 들어가요. 근데 앞불사 사실 메비우스가 돈을 많이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체 실험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잡일을 겁나 시켜서 주는 거였던 거야. 진짜 그냥 일이 많아서 시급도 많이 쳐주는 거였어. 어느 정도였냐? 일단 실험실 청소랑 자료 정리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메비우스가 뭐 잘못 만져서 망가뜨린 물건 있으면 그거 고쳐줘야 되고요. 메비우스가 만약 실험하다가 실험복이 찢어졌다, 이렇게 찢어졌다 하면은 그거 구멍 메꿔줘야 되고요. 메비우스가 다이어트 하면은 식단도 관리해줘야 되고요. 심지어 이제 메비우스가 회의 같은 거 나갈 때 좀 귀찮다 싶으면 이 클라인이 대신 나가야 됩니다. 대학원생을 넘어서 거의 뭐 아바타, 메비우스의 분신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클라인이 어땠겠어? 실험 보조뿐만 아니라 잡일까지 다 시켜. 고통스러웠겠지. 근데 놀랍게도 아니야. 클라인은 이걸 즐깁니다. 클라인 얘도 이제 약간 좀 워커홀릭이에요. 얘도 정상은 아니야. 오히려 얘는 메비우스보다 더 심해. 얘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메비우스가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었는지 앞에 말한 저 잡일 다 시키는 대신 야근 안 시키고 맨날 칼퇴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클라인은
이거 다 거절하고 자의로 야근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 들어가. 변태같이 일을 해. 그러니 이제 메비우스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똑한 놈이 와가지고 일도 잘하고 보모 역할도 해주고 회의 대타까지 띄워주는데 야근까지 해. 이뻐 죽죠. 거기서 이제 보통 메비우스는 맨날 이상한 실험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진 않았단 말이야. 메비우스를 저다 악마처럼 보는데 이 클라인은 들어올 때부터 이거 신경도 안 쓰고 메비우스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고 투정까지 다 받아주니까 메비우스는 인간적으로도 이 클라인에게 의지를 합니다. 엘리시아랑은 좀 결이 달랐어. 엘리시아는 이제 메비우스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긴 했지만 겁나 놀렸죠. 약간 좀 귀찮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투정도 안 부리고 시키는 일 다 해. 잠깐만 이거 진짜 노예인데? 아무튼 이렇게 클라인으로 긴급 수혈에 성공한 메비우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불을 쫓는 다방에 들어온 궁극적인 이유인 율자, 이 율자 연구에 매진을 합니다. 사실 이제 메비우스가 이 율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었어. 메비우스는 이제 아빠가 붕괴병 걸려가지고 자기 학대하기 전까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그런 애단 말이에요. 아빠가 되게 자상했어. 근데 이제 그런 자상한 아버지가 붕괴에 감염되고 점점 과격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어린 메비우스, 이 응애 메비우스는 여기서 하나 다짐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 인류를 붕괴로부터 구원하겠다 라는 굉장히 큰 꿈을 꿔요. 우리도 이제 어릴 때 엄마 아빠 아프면 내가 커서 의사 돼서 고쳐줄게 이러잖아요. 애도 비슷한 거야. 물론 이제 메비우스가 고쳐줄 사람은 끝내 붕괴병 때문에 죽었지만서도 얜 이걸 계속 마음에 두고 자랐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붕괴에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불치병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잘하면서 깨달은 메비우스는 점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요. 그리고 이제 메비우스가 했던 그 발상의 전환이 바로 메비우스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인류의 재정이라는 겁니다. 자, 인류의 재정이 이것 좀 뜬금없죠. 이씨 뭔 개소리냐. 인류의 재정이가 뭔데 금원씨 하실 텐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테세우스의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세우스의 배 아시죠? 배가 망가져서 부품을 하나씩 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부품을 하나하나 갈다가 어느 날 원래 배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부품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새 부품으로 배가 대체가 되어버렸다면 그럼 그걸 원래의 배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럼 그걸 테세우스의 배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메비우스는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무리 모든 부품이 다 바뀌었더라도 이건 테세우스의 배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류가 붕괴를 이기기 위해 현재 인류의 모습을 포기해서 뭐 에일리언 모습이 된다든지 뭐 ET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이건 인류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비우스의 이 인류를 재정의하는 것에 대한 연장선, 이 연장선이 바로 엘리시아와 케빈 편에서 질리도록 설명했던 융합전사 프로젝트와 성은 계획입니다. 저 두 개의 계획 시초는 모두 이 메비우스였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편의상 메이가 만들었다 하긴 했는데 메비우스 성격상 사람들 앞에 잘 안 나가서 그랬던 거지 사실 원조는 이었어.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메비우스의 이 초급진적인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이 메이가 굉장히 급진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메비우스는 더해. 얘 말대로 하면은 현재 인류는 그냥 붕괴수랑 다를 게 없는 진짜 그냥 이름만 인간인 그런 종족이 되는 거야. 아까 말한 테세우스의 배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 피부, 근육, 장기 이런 게 전부 요 붕괴에 맞춰져가지고 대체가 돼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에일리언, 그루트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결국 불을 쫓는 다방 임원진 애들은 메비우스의 이 두 가지 계획, 초기 융합전사 계획과 초기 성은 계획을 모두 폐기 처분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폐기 처분시키라고 하는데 여기서 큰 변수가 터져버려요. 7차 붕괴가 터져버립니다. 구문명에서 이 7차 붕괴는 굉장히 중요한 붕괴죠. 얘부터 이제 율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 율자들이 뭐 도시 하나 정도를 날리는 활약이었다면 얘부터는 국가가 날라가. 국가 권력급이야. 스케일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브루존 다방이 급해져. 이씨 저 새끼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메비우스의 저 계획에서 타협점을 찾아요. 메비야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우리가 생각 좀 해보니까 이 성은 계획은 여전히 좀 위험해. 여전히 이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이제 융합전사 계획은 좀 다듬으면은 쓸만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메이랑 같이 둘이 좀 콜라보 좀 해가지고 이거 좀 잘 완성시켜봐 하면서 제한적으로 나와 이 융합전사 계획을 허용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은 뭐 다들 아시죠? 융합전사가 된 이 케빈이 화염의 율자를 쓱싹 해버리면서 메비우스의 요 초급진적인 프로젝트는 혁혁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비우스는 케빈이 저렇게 융합전사 돼서 날라다니는 거 보고 생각해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까 율자들이 뻑이 가지. 나도 융합전사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메비우스는 붕괴 적합도라고 해야 되나? 붕괴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융합전사가 될 수는 있었어. 자격 요건은 가져놨어. 근데 이제 융합전사가 되려면 융합할 붕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붕괴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메비우스는 이 붕괴수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붕괴수를 막
서치해요. 붕괴 네이버, 붕괴 구글 막 찾아봐. 그리고 이제 이런 메비우스의 눈에 딱 꽂혔던 붕괴수가 바로 세샤. 이 세샤라는 붕괴수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뱀이죠. 메비우스는 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방이 막 뱀 굿즈로 막 가득 차 있어. 이제 생일 선물로 뱀 인형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하는 애야. 그러다 보니 이제 메비우스가 이 세샤를 보자마자 너다. 너로 정했다. 피카츄, 세카츄, 너로 정했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비우스는 이 세샤의 DNA와 융합해서 구문명의 융합전사가 되는데 성공해요. 자, 근데 메비우스가 딱 융합전사 된 것까진 좋은데 메비우스 또한 당연하게도 부작용은 피할 수 없었죠. 케빈의 부작용인 겁나 심한 수중냉증, 엘리시아의 부작용인 엘프기처럼 메비우스 또한 부작용이 있었어. 근데 솔직히 부작용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해. 보통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약간 페널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메비우스는 페널티는 아니야. 얘의 부작용은 이제 불로 불사였습니다. 여기 지금 불사조 나오죠. 메비우스라는 이름답게 니값을 해버려. 생명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게 됐어. 심지어 이제 세샤. 이 세샤가 보시다시피 뱀이잖아요. 뱀. 그리고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이죠. 이 허물 벗는 습성이 그대로 와버린 거지. 그대로 와서 메비우스는 죽으면 부활뿐만 아니라 마치 뱀이 허물 벗는 것 마냥 자신의 이 큰 몸을 허물처럼 벗고 나와서 점점점 작아져요. 회춘을 해. 그러니까 불로불사에 회춘까지 섞였어. 벤자민 버튼이야. 외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찍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 이거 이해 안 됐어요. 뱀은 이제 허물 벗는 게 더 커지려고 하는 건데 얘는 왜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마트를 시켜다니고. 근데 뭐 아무튼 그렇대. 어려진데 받아들여.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메비우스는 이런 부작용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작용을 안고 융합전사가 됩니다. 한편 이제 부르조는 나방은 8차 붕괴까지 어찌저찌 막아내고 이제 9차 붕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9차 붕괴에서부터 메비우스는 본격적으로 안 그래도 없는 주변 지인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이 9차 붕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대 붕괴의 싸움이 점점 붕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수치상으로 이때 이제 군명의 6분의 1이 날아가요. 60억 인구 중에서 10억을 날립니다. 문제는 이제 이 10억 명 중에 메비우스의 전 조수, 전 대학원생, 육아 때문에 클라인 추천해주고 사직했던 블랑카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9차 붕괴 때 하필이면 이 블랑카의 남편, 저 뒤에 있는 남자분, 코에 흉터 있는 남자분, 아토라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와이프 구하려다가 같이 죽어요. 부부가 동시에 사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블랑카의 메비우스 실험실 퇴직 사유가 뭐였어? 육아였잖아. 애들은 애가 있었어요. 그리세오라는 애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부모님이 한순간에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그리세오는 어떻게 돼? 10살도 안 되는 애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린 거야. 심지어는 살아남은 이 그리세오마저도 붕괴능, 방사능 비슷한 건데 그거에 슬슬 침식되기 시작해서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그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까딱 하나 잘못하면 바로 죽는 위급 상황이었어. 결국 그래서 메비우스는 여기서 결단을 내려요. 메비우스가 이제 그리세오를 굉장히 아꼈거든요. 애가 이제 가난하기 때 엄마 따라서 실험실 와가지고 메비이모 이러면서 메비우스한테 애교를 부려서 메비우스 애를 굉장히 좋게 봤었어. 그래가지고 메비우스가 얘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된다. 얘 내 사실상 조카다 해가지고 붕괴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수인 융합전사 수술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약간 도박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융합전사 수술이 되게 위험하니까 붕괴 적격도 검사도 좀 하고 엑스레이도 좀 찍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세오는 이제 한시가 급하니까 이렇게 검사할 시간도 없어. 그냥 바로 진행시켜버려. 어차피 수술하다 죽나 그냥 냅둬서 죽나 똑같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가 수술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다들 아시죠? 이 13영웅 명단에 그리세오가 있다는 말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그리세오는 메비우스의 기가 막힌 판단 덕분에 간신히 살아나게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구문명의 전투병기 격인 융합전사가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비우스가 그리세오의 수술을 집도하는 동안 9차 붕괴가 끝이 납니다. 케빈 엘리시아 듀오가 잘 잡아서 끝내. 문제는 이런 파국적인 9차 붕괴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붕괴가 또 터졌다는 거죠. 10차 붕괴가 터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 메비우스는 또 그 얼마 없는 지인을 잃게 됩니다. 이게 되게 기구한 운명이에요, 얘가. 태생이 아싼데 그나마 친했던 사람들까지 붕괴되면 다 잃는 거야. 되게 불쌍하네요. 무튼간에 이번에는 누가 죽었냐? 메비우스가 가장 의지했던 메비우스의 이해자 클라인이 죽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이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잃게 되는 과정까지 되게 잔인했어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은 10차 붕괴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10차 붕괴는 이제 천인율자라고 이런 애들이 일으킨 붕괴인데 이 천인율자는 말 그대로 율자가 1000명 1천천의 사람인 율자 1000명의 사람이 율자로 변한 겁니다. 붕괴가 인간들이 하도 협력을 해서 율자를 막아내니까 개빡쳐가지고 한 명한테 몰빵할 붕괴 에너지를 1000명한테 소분해서 준 거지.
우리 붕괴도 좀 협력이란 걸 해봅시다. 인해 전술 써봅시다 하면서 준 거야. 하지만 문제는 붕괴가 고른 그 1000명의 율자 중 하나가 하필이면 이 클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클라인이 천인 율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인이 율자가 돼가지고 붕괴한테 조종당하기 시작해요. 율자 이러면서 조종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죠. 붕괴가 메비우스를 굉장히 까다로워했거든요. 얘가 이제 하도 붕괴 카운터 시키는 계획을 짜고 짜니까 이 신경이 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붕괴가 야 클라인 조종한 김에 얘 가지고 메비우스 처리해야겠다 하면서 한창 실험 보고서 쓰고 있는 메비우스에게 칼질을 돔 공연 축하해 찔러버립니다. 결국 이제 이 칼빵 맞고 메비우스는 현장에서 즉사하게 돼요. 자, 하지만 이제 메비우스는 그 부작용이 있었죠. 부작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부활합니다. 걱정하지 마. 얘는 안 죽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하죠. 알고 보니까 그 부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부작용이 사실 진짜 부작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가짜 부작용, 연막이었어. 융합전사 수술할 때 약관 대충 읽고 넘기다가 킬러 문항에 딱 걸려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그 킬러 문항이 뭐였냐? 부활할 때마다 부활에 필요한 붕괴 에너지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충전이 필요한 부활이었어요. 부활하려면 얘한테 붕괴 에너지 공급해줘야 돼. 그래서 이 약관 때문에 그 참사가 터진 거죠. 자, 메비우스의 부활에 필요한 건 붕괴 에너지잖아요. 붕괴 에너지를 충전해서 부활해야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마침 이 메비우스 주변에 완벽한 붕괴 에너지원이 하나 있었죠. 율자. 정확히 말하면 율자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클라인. 이 클라인이 메비우스 레이더에 딱 걸려. 심지어 하필이면 이때 메비우스가 의식조차 없었어요. 우리도 이제 보통 휴대폰 방전됐을 때 충전기가 꼽는다고 바로 전원이 켜지진 않잖아. 이것도 똑같아. 메비우스도 지금 막 죽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거지. 결국 그래서 메비우스는 무의식 중 천인율자가 되어버린 이 클라인을 현장에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먹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결국 이제 메비우스에게 이 10차 붕괴는 악몽 같은 사건으로 남게 되죠. 비록 이제 율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찌르긴 했지만 그 전까지 굳은 일 다 해주고 옆에 스티키타카 해주고 잡일 해주고 회의 땜빵 해주고 자기 이해해주고 등등등 그런 애가 죽어버렸으니까 멘탈이 부서져요. 근데 이제 메비우스가 사람이 되게 찌질한 게 이 와중에 컨셉은 지켜.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센 척은 하고 다닙니다. 어차피 사람 죽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지 혼자 있을 때는 후행 웽 이러면서 울고 있어. 이렇게 되게 찌질하게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밤낮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메비우스는 끝내 이 클라인의 빈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클라인을 대체할 로봇을 하나 만드는데 이때 만든 로봇이 바로 이 클라인 인형입니다. 클라인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인격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어난 로봇 클라인은 태어나자마자 인간 클라인이 생전에 했던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잡일부터 시작해서 심부름, 티키타카, 회의 대신맨까지 태어날 때부터 대학원생으로 전직하고 시작해요. 인생 스타트를 하드코어로 끊어버려. 근데 이제 반대로 메비우스는 이 클라인 덕분에 다시 멘탈 잡고 일에 복귀를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10차 붕괴가 끝이 납니다. 여담으로 이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메비우스 옛말입니다. 비록 융합전사긴 했지만 율자를 뭐 막타치거나 최전선에서 직접 싸우는 녀석은 아니에요. 융합전사가 된 뒤로도 그냥 과학자 신분으로 뒤에서 누가 뭐 하는지 이렇게 뒷짐지고 확인만 하는 그런 녀석이야. 근데 이제 이런 메비우스가 좀 예외로 두는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자기한테 좀 잘해준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위험해지면 바로 그냥 최전선이건 최후방이건 달려가서 구출해주고 치료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리세오 케이스 같이 좀 친하다 싶으면은 바로 구해줘. 어떻게든 구해줘. 평소에는 그냥 미친 사이코패스인데 자기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호구급으로 정 다 퍼주는 그런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메비우스의 성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11차 붕괴. 이 제약의 참극에서 나옵니다. 자, 제약의 참극. 간단히 말하면 구문명 최악의 붕괴예요. 이때 이제 여기 있는 13명을 제외한 모든 융합전사가 죽거든요. 심지어 이제 메비우스도 이 제약의 참극에서 죽을 뻔해. 진짜 부활 못하고 죽을 뻔합니다.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제약의 율자는 붕괴가 천인율자 실패하고 개빡쳐서 완전히 그냥 인류 니네 한번 좆대봐라 식으로 보낸 녀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 능력은 이제 인류의 유일한 붕괴 대항마 융합전사의 카운터 능력으로 나옵니다. 융합전사는 이제 붕괴 에너지를 주입한 애들이죠. 그래서 피해 붕괴 에너지가 막 흐른단 말이야. 근데 이 제약의 율자는 이 붕괴 에너지를 억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결계를 하나 딱 치면은 그 결계 안에선 제약의 율자를 제외한 누구도 붕괴 에너지를 사용을 못해. 그래가지고 융합전사가 힘을 못 써. 아니지. 오히려 붕괴 에너지가 억제되는 곳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약간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는 이제 물에서만 숨을 쉴 수 있게 아가미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 융합전사도 이제 붕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결계 안에 붕괴 에너지가 억제된 곳이니까 들어가는 순간 숨막혀서 죽는 거지. 그리고 이건 붕괴 에너지 빨로 부활하는 메비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결계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부활 못하고 그냥 인생 쪽나버리니까 얘는 몸을 사려요. 물론 이제 애초에 최전선 나가는 놈도 아니라서 원래부터 사리긴 했는데 이땐 더 사려. 결계에서 이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커피 쪽 빨면서 상황만 좀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불싸 여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클라인이 저 결계 안에 갇혀있다. 알고 보니까 제약의 율자가 딱 결계를 쳤을 때 이 클라인 인형이 하필이면 그 결계 반경 안에 있었던 거야. 클라인도 이제 붕괴 에너지로 움직이는 그런 여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계에 갇혀가지고 지금 고쳐야 되기 직전인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비우스의 그 성향, 아까 말한 자기 사람이면 어떻게든 살린다는 그 성향이 나옵니다. 메비우스가 직접 그 결계 안으로 들어가서 클라인만 쏙 빼와요. 이제 융합전사가 결계 안으로 들어가면 1분밖에 못 버티거든요. 1분 숨 참을 수 있는데 그 1분 동안 타임어택 성공합니다. 심지어 이제 클라인을 결계에서 빼준 다음엔 바로 본부로 달려가서 AS까지 해줘. 이 사후 처리도 확실하게 해서 이걸 살려내요. 물론 문제는 이제 딱 AS 끝내고 나오니까 융합전사가 이 13명 빼고 다 죽은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지. 제약의 율제가 이제 제약 빔 쏴가지고 이 13명 빼고 융합전사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담으로 이때 이제 하도 상황이 그지같이 됐으니까 엘리시아가 이제 영웅제도랑 과거의 낙원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영웅제도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13영웅 그 제도 확립한 거니까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이 과거의 낙원에 핀트를 좀 잡을게요. 자, 과거의 낙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커닝 페이퍼죠. 낙원이 이제 약간 데이터 세계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약간 매트릭스 세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붕괴에 대한 정보, 붕괴에 대한 경험, 꿀팁 뭐 이런 걸 다 남겨. 그런 다음에 이거 USB에 담아서 후대로 전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 정보랑 경험을 어떻게 남기냐? 이건 이제 영웅들의 기억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기억체는 뭐 정신 활동으로 생겨난 심리적 이미지 뭐 싶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복제인간 만든 거예요. 과거에 나온 이제 매트릭스 세계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이제 애들 똑같이 복제해서 넣어둔 겁니다. 영웅들 복사해서 넣어둬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메비우스도 살아남은 융합전사 중 하나. 즉 영웅이니까 과거의 낙원의 기억체를 만들어 둡니다. 심지어 이제 메비우스는 이 기억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나랑 똑같이 생긴 데이터 인간? 이것도 인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마음에 들어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클라인 있지. 이 클라인 보고 과거의 낙원 관리자 하라고 하거든요. 약간 졸업과제로다가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낙원의 대학원생을 짱박아둔 메비우스는 얼마 안 가서 그 불쌍한 대학원생은 가볍게 잊을 만한 초초초 대사건을 맞이하죠. 이제 메비우스가 아무래도 융합전사 계획이 시초였다 보니까 이 융합전사에 관한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야. 지금 여기 쓰다가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아무튼 뭐 많이 쓰고 많이 보고 그랬어요. 대붕괴 때마다 죽은 융합전사 명단 같은 거 쫙 받아서 얘는 뭐 이런 붕괴수를 이식했고 쟤는 뭐 저런 부작용이 나왔고 이렇게 정리표 같은 걸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제 평소에는 그냥 클라이언트 시켜가지고 대충 만들어 오라고 해. 어차피 이거는 순수 노가다기 때문에 그냥 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 이번에는 제약의 참극 때문에 13명 빼고 융합전사가 전부 죽어버린 데다가 클라이언트 또 과거의 낙원 관리자 하러 가가지고 없잖아.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메비우스가 직접 그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메비우스는 이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걸 이제 말하려면은 먼저 붕괴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붕괴수는 말이죠. 급수가 있거든요. 한우 A뿔, 한우 2뿔 이런 거 같이 등급을 매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융합전사 수술할 때 붕괴 내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높은 등급 붕괴수 이식하고 내성이 좀 낮은 애들은 낮은 등급 붕괴수 이식해가지고 성공 확률을 좀 조정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메비우스는 모든 융합전사 중에 죽은 융합전사 산 융합전사 전부 포함한 모든 융합전사 중에 최고 등급 붕괴수를 이식받아서 수술에 성공한 융합전사는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 엘리시아. 그 케빈마저 2등급 붕괴수를 이식받았는데 유일하게 이 엘리시아만 최고 등급 붕괴수인 시바. 아 진짜 붕괴수 이름 시바야. 잠깐만 나 욕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무튼 그 시바를 이식받아서 성공한 걸 알게 된 거지. 여기서 이제 메비우스는 1차적으로 엘리시아가 혹시 율자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1등급 붕괴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율자밖에 없었으니까 의심을 좀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의심이니까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걔 뜬금없이 찾아가가지고 너 이 녀석 율자지! 이래버리면 미친놈 취급받아요. 물론 이미 미친놈 취급받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더 받는다. 그래가지고 메비우스는 최고 등급 붕괴수를 이식받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최종적으로는 이 붕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수술에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련된 기록을 싹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파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공통적으로 발견된 증상들이 몇 가지 있었던 거예요. 피부가 탄다든지 머리카락이 흑발로 변한다든지 뭐 노안이 된다든지 이렇게 공통된 증상들이 있었어. 자, 근데 이 모든 증상들은 엘리시아에겐 나타나지 않았죠. 보이시는 것처럼 피부가 타지도 않았고 흑발도 아니고 노안도 아니죠. 심지어 이제 엘리시아의 거의 유일한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엘프기. 이 엘프기 현상은 반대로 저 시신들에게서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메비우스의 의심은 확신이 돼요. 이 녀석 부작용 없다. 얘 사실 율자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알아낸 메비우스는 얼마 안 가 부르조는 나방이 엘리시아의 토벌을 지시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부르조는 나방도 이제 엘리시아가 율자인 걸 알아내요. 물론 이제 엘리시아는 다른 율자랑은 다르게 인간성이 있어서 인류편에서는 율자긴 했지만 부르조는 나방은 그래도 율자는 율자니까 토벌 땅땅땅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시아가 토벌을 받아들이고 죽어요. 이건 이제 좀 비화가 있긴 한데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시간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이제 엘리시아 편을 보시고 저희는 이제 이 엘리시아 토벌에 관해서는 딱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이제 엘리시아가 토벌 받아들이기 전에 약간 최후의 만찬같이 연회를 좀 열었단 말이죠. 자기 잡혀갈 거 알고 있는 예수님처럼 엘리시아도 토벌 당할 거 미리 알고 연회를 좀 먼저 열어서 모든 영웅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자, 근데 메비우스 얘는 클라인 장례식도 안 가네잖아. 그 성격 어디 안 가. 얘는 저기서 또 센 척하면서 끝까지 연회에 참석을 안 해요. 그냥 죽으라고 해. 맨날 귀찮게 굴었는데 뭐 잘됐네. 이렇게 센 척하면서 안 갑니다. 결국 그래서 엘리시아는 메비우스의 배웅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메비우스. 얘가 또 막상 엘리시아 죽으니까 클라인데처럼 현타를 느껴요. 아무리 엘리시아가 계속 옆에서 귀찮게 굴고 놀리고 쫑알쫑알대도 그래도 영웅들 구심점 같은 거 잡아주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애였으니까 결국 또 현타가 옵니다. 근데 이번 거는 클라인데랑 좀 달랐어. 이번엔 아예 메비우스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린 그런 현타가 와. 아시다시피 이제 메비우스는 융합전사 능력 중에 가장 사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능력 가지고 있죠. 심지어 부활할 때마다 어려지는 개쩌는 메리트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14율자 이 종원의 율자도 메비우스가 작정하고 살겠다 마음먹으면 못 죽였어. 메비우스는 지가 마음만 먹으면은 천년만년 살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런 메비가 막상 엘리시아의 죽음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데 심지어 이 인간성을 가진 율자예요. 저 졸라 센 엘리시아도 죽는데 내가 이렇게 무한히 살아서 뭐하지? 나는 왜 불사에 집착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게 마치 약간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막 속삭이고 있는 것 마냥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아. 마환편에 불편한 느낌이 계속 있어. 이게 이제 현타도 좀 적당히 느껴야지 계속 느끼면은 결국 무기력증까지 가거든요. 약간 그런 거야. 결국 그래서 메비우스는 끝내 이 현타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난 더 이상 부활하지 않겠다. 이게 내 마지막 생이다. 이후 얼마 안 가서 이제 14율자 종원의 율자가 나타나요. 얘가 이제 구문명 막타 치러 나옵니다. 야, 타이밍 마침 좋다. 나 그냥 얘한테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메비우스는 이제 구문명과 함께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5만 년이 지나서 이 라이덴 메이가 과거의 낙원에 들어온 뒤에야 메비우스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되죠. 비록 이제 낙원에 있는 메비우스는 클론이긴 하지만 기억체긴 하지만 뭐 알 바 아니에요. 어차피 메비우스 성격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기억체 메비우스가 5만 년을 낙원에서 썩었다 보니까 성격이 좀 독해졌어. 얘가 이제 낙원에 5만 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삭신이 쑤시기 시작한 거야. 이제 좀 낙원 밖으로 나오고 싶어. 나 햇빛 좀 쐬고 싶어. 하지만 이제 얘는 어디까지나 데이터. 기억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낙원에 묶여있는 애란 말이지. 그래서 못 나가요. 하지만 이제 놀랍게도 낙원의 메비우스는 독해졌더니 끈기도 늘었나. 끝끝내 낙원을 나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이제 뭔가 하니 자신의 이 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서 옮겨서 마치 이제 유령이 사람 몸에 빙의하듯 과거의 낙원에 들어온 사람을 조종해서 나가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가 어디 조종할 만한 사람 없나 하고 타깃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메비우스가 찾은 타깃이 바로 낙원의 제발로 들어온 이 메이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는 이렇게 메이를 함정에 빠뜨려요. 지금 여기 조그만 점 있죠. 여기 얘가 메이예요. 낙원이 이제 데이터 세계다 보니까 메비우스 크기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메비우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메이를 잡은 겁니다. 자, 근데 메비우스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이 메이는 말입니다. 율자예요. 존나 셉니다. 메비우스 그냥 찢겨요.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메이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 1대1로 야채를 떠서 이긴 거라기보단 겁나 추하게 어거지로 땡깡부려서 이긴 거긴 한데 뭐 이게 뭐 스포츠도 아니고 싸움의 반칙이 어딨어. 이기면 장땡이지. 어쨌든 뭐 메이는 그렇게 개추하게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참히 짓밟혀버린 메비우스 앞에 클라인이 오죠. 교수님, 왜 졸업 안 시켜줬어요? 졸업 과제가 5만 년짜리인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성토하면서 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영상을 틀어주는데 이 영상이 바로 현실의 메비우스, 이 찐 메비우스가 기억체 메비우스, 이 짠 메비우스에게 남긴 홀로그램 영상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제 이 찐 메비는 엘리시아 죽음 이후로 현타 느끼다가 끝내 부활 포기하고 구문령이랑 같이 죽었다고. 얘가 이제 이 현타 느낀 썰을 이 짠 메비에게 풀어줘요. 내가 진짜 말년에 참 엘리시아 죽음 목격한 이후로 깨달음을 좀 얻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썰을 풀어. 근데 이제 뭐 말이 썰이지. 사실상 이제 일종의 교훈을 주는 거였죠. 괜히 애쓰지 마라. 다 부질없다.
너 저렇게 메이본 뺏어가지고 나가서 뭐 할래? 할 것도 없어. 이렇게 교훈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MG 메비우스 이거 안 들어먹어요. 아, 꼰대 새끼 시끄럽네. 이러면서 홀로그램을 죽여버립니다. 얘는 보법이 달라. 얘는 솔직히 MG도 걸러. MG도 이건 좀 해. 얘는 노빠꾸입니다. 그냥 죽여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홀로그램을 죽인 짭 메비우스는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죠. 설마 그녀가 죽음을 선택한 게 정말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현실 메비우스의 이 죽음이 그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소리를 해. 이게 뭔 개소리? 이게 뭔 음모론인가 하니 사실 찐 메비, 이 현실의 메비우스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그 작은 아이 있죠. 현타오게 했던 그 작은 아이가 알고 보니 이 짠 메비가 찐 메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어둔 그런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현실 메비우스의 이 현타가 사실은 엘리시아의 죽음 때문에 생긴 현타가 아니라 낙원의 기억 업데이트할 때 짠 메비가 미리 공작을 쳐둬서였던 거지. 메빈 이제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잖아. 기억체도 똑같았거든요. 똑같이 복사한 거다 보니까 얘도 자기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억체는 어디까지나 기억체, 짭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여기 짭 메비우스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내가 왜 짭이지? 난 찐이고 싶은데. 이렇게 이 열등감이 점점점 커지다가 끝내 이 찐 메비우스 암살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진 겁니다. 자, 근데 고작 기억체로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 쪼가리가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이건 이제 구 문명의 12율자. 이 12율자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얘는 이제 침식의 율자거든요. 얘도 약간 닉값을 하는 율자예요. 얘는 이제 사람이나 기계가 본인을 만지는 순간 거기로 들어가서 바이러스 막 뿌려대는 테러리스트 같은 놈이야. 분탕충. 그래가지고 얘랑은 절대 접촉하면 안 돼. 얘는 이제 만지는 순간 몸에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절대 맞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구문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침식의 율자를 잡았을 때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상자에 가둬서 격리만 좀 시켜둡니다. 자, 근데 이제 메비우스 입장에선 이 율자를 연구하지 않고 단순히 격리만 시킨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바로 그냥 이 침식의 율자가 가둬진 상자를 빼돌려서 바꿔치기 돼요. 그러고는 이제 이 침식의 율자가 있는 상자를 연구해서 이 침식의 율자 힘의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이 힘을 모방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 모방한 힘이 제대로 작동되나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체 하나를 찾는데 그 실험체가 바로 이 기억체 메비우스, 짭 메비우스였던 거죠. 찐 메비우스는 이 짭 메비우스에게 자기가 인공적으로 만든 그 침식의 율자 힘을 줍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이거는 초유의 악수로 돌아오고 말았죠. 침식의 율자의 능력을 얻은 이 짭 메비우스는 여기 힘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역으로 찐 메비를 침식해서 불로 불사를 포기하는 가스라이팅 의지를 심는 데 성공합니다. 자기가 이제 짭 메비의 탈을 버리고 진짜 메비우스, 유일무이한 메비우스가 되기 위해서 이걸 실행해요. 결국 이제 이런 사건의 전말 때문에 기억체 메비우스와 클라인의 관계는 좀 어긋나죠. 그래도 5만 년 동안 교수님 클론이랍시고 모셔줬는데 알고 보니 이 새끼가 교수 암살자였던 거야. 얘 아니었으면 클라인 이미 졸업했어. 얘 때문에 지금 5만 년 동안 여기서 썩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클라인 입장에서 개빡치는 거예요. 졸업을 5만 년 동안 미룬 원흉. 결국 그래서 클라인은 삐집니다. 클라인이 진짜 보살이야. 나 같으면 진짜 겁나 팼는데 그냥 진짜 삐지게만 하고 끝내.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메비우스의 의식 전이 작전을 실패하고 해피엔딩. 물론 이제 메비우스에겐 배드엔딩이지만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던 그때 그놈이 오죠. 낙원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강림해버립니다. 현 문명의 12율자. 이 현 문명의 침식의 율자가 낙원에 나와버려요. 얘가 이제 엘리시아 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형태로 나와가지고 데이터로 구성된 영웅들의 기억체를 보이는 족족 다 지워버리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제 컴퓨터 해킹 당해가지고 보이는 계정이랑 계정은 다 지워지고 있는 거라 보면 돼. 님 원신 계정, 스타레이 계정, 구글 계정 이런 거 전부 그냥 싹 다 지워지는 거야. 결국 이제 이렇게 낙원이 점점 망가지는 걸 본 영웅들은 이거 안 되겠다. 쟤 도저히 못 막겠다 하면서 필살기를 쓰려고 합니다. 이제 대케빈 무장 666호라는 걸 발동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율자 죽일 수 있는 무기야.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율자 사살 가능한 그런 초필살기 무기라고 보면 돼. 이거 쓰면 율자 무조건 죽고. 그래서 애들이 이거 발동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영웅들은 이 대케빈 무장 666호가 준비되는 동안 침식의 율자가 다가오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 침식의 율자를 저지하러 갑니다. 메비우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얘도 방어 임무를 받아서 침식의 율자를 저지하러 가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메비우스가 받은 임무가 하필이면 모든 낙원 데이터베이스를 밖에서 관리하고 있는 클라인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문명 침식의 율자의 힘으로 현 문명 침식의 율자를 역침식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임무였던 거지. 메비우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클라인이랑 싸워가지고 사이 껄끄러운데 가야 되는 사면초가 상황이 된 거야. 자, 근데 메비우스 아무리 낙원에 5만 년을 묵었다지만 기본 본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안 바뀌었거든요. 센 척을 합니다. 클라인? 오케이. 어차피 걔
내 따까리야 이러면서 클라인에게 가요. 자, 근데 지금 클라인 개 삐져있는 상태죠. 예, 메비우스가 한 말 안 믿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필이면 클라인이 지금 스크리닝하고 있는 낙원의 데이터는 기록상 지금 어떠한 바이러스도 감지된 것이 없는 걸로 나와. 침식의 율자가 이미 낙원 거의 정확해가지고 바이러스 검사기에도 안 걸리게 해놨어. 그래서 지금 메비우스의 말은 그냥 억지, 땡깡 부리는 것 정도로 느껴지는 거야. 결국 이제 메비우스에게 남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더 찡찡대요. 클라인 해줘. 내가 미안해. 이거 구라면 내가 나가면서 내 데이터 알아서 줄게. 쾌삭방 하자. 이러면서 클라인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인도 마음이 약해져. 아씨, 그래도 이거 5만 년 동안 수발 들었는데 마지막이라 치고 그냥 들어줄까 하다가 오케이 콜 들어줄게요. 대신 구라면 교수님 내가 직접 지웁니다. 이러면서 이제 메비우스가 가지고 있는 구문명 침식의 율자 힘으로 메비우스의 지시에 맞춰서 현문명 침식의 율자를 역침식하기 시작해. 지금 이거 메비우스가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지시 내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앞불사 현문명 침식의 율자가 바보는 아니었죠. 이거 바로 알아채고 자기를 역침식하고 있는 이 클라인에게 역침식을 시도합니다. 침식을 해요. 다행히 이제 메비우스가 이거 빨리 알아내고 곧바로 클라인 보고 당장 키보드에서 손 떼. 버거에 나가 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인 입장에선 현 문명 침식의 율자가 이거에 반응했다는 소리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 때문에 메비우스의 말 가볍게 씹고 계속해서 침식의 율자를 역침식하죠. 결과적으로 이제 클라인은 침식의 율자를 최대한 역침식해서 시간은 벌어요. 버는데 그러는 사이 자기도 침식당해서 신체 모든 기능이 마비당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여기 얼굴에 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궁극에 침식당해가지고 좀 있으면 죽는 상황이 돼요. 자, 하지만 이제 메비우스는 아까 말했잖아. 자기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준다. 클라인도 예멘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제 둘이 서로 냉전 상태긴 했지만 그래도 메비우스 입장에선 클라인은 자기가 만든 생명체, 거의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요. 결국 그래서 메비우스는 클라인을 잠식하고 있는 이 침식의 율자 바이러스 전부를 낙원에 있는 본인에게 전이시켜서 클라인을 살린 뒤에 자신은 이 침식의 율자 바이러스에게 침식당해 데이터를 삭제당합니다.未来は私があなたのために作りたかった最後の無限さよなら私の理解者여기까지가 이제 메비우스 스토리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 엘리시아가 너로 인한 이야기 찍을 때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것까지 보기에는 이제 분량상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메비우스 알아봤고요. 솔직히 이제 케빈 1편이랑 메비우스 편 보시고 한 번에 이해가 됐다. 그럼 사실상 구문명은 끝난 거야. 얘네 둘한테서 나오는 과학 파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독한 파트인데 이걸 이해하시는 순간 구문명은 종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그냥 다른 영웅들을 써서 대충 인지하신 다음에 그대로 분계서드 본편 들어가서 낙원 미셔도 이해돼. 낙원에서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다 이해가 돼. 그 정도로 이 구문명 과학 파트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빡센 파트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메비우스 스토리는 끝이 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